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장 내일장 2부 출발하도록 하겠습니다. 2부에서는 레벨업 트레이딩 타임 시간이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100원의 정보 이용료 부과되는 샵 0082번을 통해서 궁금하신 종목들 상담도 이어가고요. 종목도 추천도 받아보는 시간이니까요. 잠시 뒤에 함께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지금 속보가 들어와 있는 상황입니다. 시진핑 주석이 보호무역에 반대한다. 15년 동안 4경 5천조 원어치를 수입이라고 이야기가 나왔는데요. 오늘 조금 전에 나온 이야기입니다. 각국은 반드시 개방정책 기조를 견지하면서 선명한 기치로 보호무역과 일방주의에 반대해야 한다고 국가회의 전람센터에서 열린 제1회 중국 국제수입 박람회 개막식 기조연설에서 이야기한 바입니다. 한마디로 미중 간의 무역 분쟁에 있어서 각국의 보호무역주의로 지금 중국을 비롯한 많은 나라가 손해를 보고 있고 이 부분을 타파해야 한다라는 부분인 것 같은데요. 일단은 보호무역주의에 반대하는 시진핑 주석의 기조를 다시 한번 기조연설을 통해서 밝힌 부분입니다. 이후에 중국 증시는 조금의 반등이 나오려는 모습은 보이는데 큰 움직임은 지금 딱히 보이질 않고 있는 상황입니다. 자, 이 시각 우리 시황도 살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코스피부터 만나보도록 하죠. 코스피 지수는 2068포인트대입니다. 일단 전 시간대와 큰 변화는 없는 상황입니다. 자, 그렇다면 하루간의 흐름들 살펴보도록 하죠. 자, 보시면 2079부터 쭉 내려오면서 2056까지 내려왔고요. 2056포인트 저점 찍은 뒤에 현재 포인트 2069, 2070포인트 부근에서 움직이고 있는 상황입니다. 수급 주체 만나볼까요? 보시면 개인이 오늘 많이 사네요. 5,595억 원이나 개인이 순매수해주고 있고요. 기관의 매도 물량 엄청납니다. 4,263억 원인데 이 가운데 3,305억 원이 무려 금융투자 쪽에서 나오고 있는 또 매물들입니다. 연기금에서 52억 원 팔고요. 투시는 35억 원 삽니다. 그리고 외국인이 오늘도 파네요. 1,526억 원. 최근 들어서 좀 사주나 했던 다시 매수하나 했던 외국인이 지난주에 오늘 들어서 또 팔고 있는 상황입니다. 자, 그렇다면 코스닥 시장 넘어가 보도록 하죠. 코스닥은 689.50포인트 일단은 전 시간대와 비슷합니다. 약보합권 유지하고 있고요. 하루간의 흐름들 살펴보도록 하죠. 코스닥은 조금은 흐름이 코스피 시장과는 다릅니다. 680 저점 찍고 쭉 올라오면서 693까지 올라오면서 상승 반전에 성공했습니다. 그리고 지금 상승폭 조금 내주면서 약보합권으로 코스닥은 전환한 상황입니다. 수급 주체 만나볼까요? 개인만 사는데 또 개인이 엄청 삽니다. 코스닥 시장에서도 1,900억 원이나 사면서 양시장에서 지금 개인만 사고 또 기관 외국인은 쌍끌이 매도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수급 자체로 보면 질이 그렇게 좋은 상황은 아닙니다. 개인이 사는 가운데 기관이 979억 원 파는데 주로 금융투자 쪽에서 매도 나오고 있고요. 투신 연기금은 소폭씩 매수합니다. 외국인이 880억 원 역시나 매도 포지션 잡고 있습니다. 원달러 환율의 흐름 살펴볼 텐데 원달러 환율은 1원 10전 올라가면서 달러 강세, 원화 약세 흐름 가져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금일폰 방송에서 제공해드리는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일 뿐입니다. 해당 주식의 가치와 수익률을 보장해드리지 않는다는 점 참고해 주시길 바랍니다. 마감 전략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KTB 투자증권 여의도 지점에 이성훈 과장 연결돼 있습니다. 과장님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예, 오늘 시장도 지금 변동성이 좀 강한 것 같고요. 약세장은 확실한 것 같습니다. 시장 동향 짚어주시고요. 마감 전략 함께 들어볼까요? 네, 우선은 오늘 장 같은 경우에 미국 증시죠. 미국 증시가 지난주에 그 무역협상 타결에 대한 어떤 불확실성이 커지면서 하락 마감했는데요. 이런 분위기는 지금 우리나라 시장에서도 그대로 영향을 좀 미치는 걸로 판단되고 있습니다. 우선 투자 심리가 위축이 되면은 시장의 변동성이 나오는 부분은 계속해서 지금 반복이 되고 있는 상태라서 특히 외국인과 기관의 동반 매도가 좀 나와주고 있는 부분을 본다고 한다면 시총 상위주들도 좀 매매 트레이딩 전략을 좀 약간의 좀 하방 경직성으로 좀 나오지 않나 좀 판단이 되고 있습니다. 우선 이번 주 같은 경우에는 미국의 중간 선거 또 FMC 회의 그리고 오늘 있을 이제 미국의 이란 제재에 대한 부분의 얘기가 나오는 상황에서 어떤 적극적인 매수나 이런 부분은 좀 떨어지는 감은 좀 있다라고 좀 판단되고 있고요. 시가총액 상위 30위권 종목들은 대부분 하락 세를 좀 보여주고 있고
지금 현재 뭐 삼성전자나 SK하이닉스 같은 경우에도 어떤 주가가 현저히 좀 낮은 저평가 구간이라고 평가가 나왔음에도 불구하고 시장에 좀 시장 대비해서 좀 약한 모습을 좀 보여주고 있습니다. 특히 좀 현대차와 기아차는 글로벌 판매 부진의 영향이 나와주면서 5% 안팎의 하락률을 지금 기록 중에 있고요. 뭐 SK이노베이션이나 삼성바이오로직스 같은 이 업종의 대표적인 종목들 같은 경우에도 낙폭을 지금 하락세로 기록하고 있다. 이렇게 좀 정리할 수 있겠습니다. 우선 지금 현재 시장 같은 경우에는 관망하는 분위기가 나오기 때문에 이런 장에서는 낙폭 과대주나 어떤 중국과의 미국과의 화해에 대한 그런 기대감이 있는 상태에서 중국 관련주들도 관심 있게 보는 게 낫지 않을까 이렇게 보입니다. 그렇다면 남은 시간 동안에 저희가 지켜볼 만한 유망한 종목 보이십니까? 네, 우선은 중국 관련주 말씀을 드렸는데요. 애경산업을 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애경산업 같은 경우에는 LG 트윈니스라는 어떤 브랜드로 인한 3분기 실적 호조와 이 부분은 이제 4분기 때도 이어질 가능성이 크다라고 좀 판단이 되고 있는데요. 특히 4분기에는 이제 중국판 블랙 프라이데이라고 할 수 있는 광군제가 있어서 어떤 역직구 통로인 온라인 글로벌관과 또 중국 법인 쪽에서의 매수관을 통해서 중국인 쪽에서의 매출 기대감이 계속해서 살아있는 상태라고 볼 수 있겠고요. 우선 애경산업 같은 경우에도 이 성장, 어떤 초입 국면이라 볼 수 있겠는데, 브랜드 다각화와 또 지역 다변화가 좀 나오는 상태에서 애경산업에 대한 기대감을 더 크게 가져가지 않나, 이렇게 좀 판단되고 있습니다. 중국 관련주 낙폭 과대주를 관심 있게 보자 말씀드렸는데, 이 두 개 다 충족하는 종목이 애경산업이지 않을까, 이렇게 보입니다. 네. 남은 시간 동안에 애경산업 지켜보자라고 정리해 주셨습니다. 오늘 말씀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KTB투자증권 여의도 지점의 이성훈 과장과 함께했습니다. 레벨업 트레이딩 타임 본격적으로 출발하도록 하겠습니다. 두 분의 전문가와 함께 종목 짚어드리고요. 종목 상담 이어가는 시간입니다. 함께 하시는 분들 소개해드립니다. 벤자민 투자연구소의 신일섭 소장, 그리고 AR 인베스트먼트의 오현진 팀장과 함께합니다. 두 분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네. 신일섭 소장의 종목 이야기부터 바로 출발하도록 하겠습니다. 어떤 종목 준비가 되어 있나요? 네. 시장이 어렵지만 역시 뚫을 건 종목밖에 없죠. 예. 첫 번째 대정화금입니다. 대정화금은 들어보셨을 수도 있고 안 들어보셨을 수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렇게 큰 종목이 아니고 대기업이 아니기 때문에 요거를 투자를 아예 안 하시는 분들은 저런 종목도 있었나 하시는 분들도 있을 것이고, 이게 예전에 테마주로도 얽혔던 그런 순간들도 있었기 때문에 개인 투자자들이 좋아할 수도 있습니다. 최근의 움직임도 시장 상황이랑은 약간 다르게 좀 좋아요. 지금도 플러스를 계속 장중에 기록을 하다가 지금 약간 마이너스, 다시 지금 보합이네요. 딱 0.00%인데, 대정화금은 그 각종 시험용 약품, 원료 의약품을 생산하고 수출하는 사업을 영위합니다. 그러니까 주로 시약을 만드는 회사다 보니 우리가 신라젠이라던가 셀트리온은 다들 아시다시피 바이오 시밀러를 하거나 아니면 신약을 만들잖아요. 근데 거기 뒤를 뒷받침을 해주는 업체들이 있어요. 여러 가지 실험을 해야 될 때 시험용 약품이죠. 그런 것들을 제공하는 업체입니다. 그래서 어떤 메인 스트림은 아니더라도 뒤에서 이제 그 도움을 주는, 백업을 해주는 회사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일반 분석용 고순도 시약 등 시약 종류만 5천여 종을 생산하고 있습니다. 이 5천여 종의 시약 중에서 고객이 그 주문을 했을 때 맞춤형으로 제공을 해주겠죠. 그래서 고객 그 주문에 맞춰서 의약 중간체 및 기타 화합물 이런 것들을 합성해서 공급을 해줍니다. 그래서 이제 여러 우리가 다들 익히 알고 있는 제약사들에서 이 대정화금의 요구를 하면 거기에 맞는 시약을 제공해 주겠죠. 그리고 15개 품목의 원료 의약품이 있습니다. 이 원료 의약품은 철저한 위생관리 속에 엄격히 제조가 되고 있고요. 그래서 이제 대정화금이 이런 그 두 가지 루트, 시약과 원료 의약품 이쪽을 지금 관리를 하면서 고객사들의 주문에 맞게 제때 그 공급을 제대로 해주면서 업계에서 인지도를 얻고 이제 장사를 잘 하고 있어요. 그래서 지금 흐름이 괜찮기 때문에 시장이 지금 조금 뷰가 계속 저번 주에 제가 나왔을 때도 시장이 급락을 했는데 본의 아니게 또 오늘 급락을 합니다. 근데 시장 뷰를 되게 악하게 얘기를 한다고 얘기를 드렸는데, 지금 같은 경우에는 제가 생각하기에는 그 농구공을 옥상에서 떨어뜨렸을 때 자율적으로 반등이 나오는 튀김은 현상은 있는데 다시 이제 그 중력에서 떨어질 거 아니에요.
그런 부분 때문에 제 생각에는 반등을 이용해서 물량을 줄여야 된다. 그래서 이제 뭐 지수에 연관된 종목 같은 경우에는 그 부분이 더욱 강할 거예요. 지수가 빠지니까. 근데 대정화금 같은 경우는 약간 미꾸라지식으로 스타일로 그런 그 시장의 흐름을 약간 좀 빠져나갈 수 있는 스타일. 그렇기 때문에 일단 좀 피해보자 하는 그런 생각에 가져온 것이고요. 목표가는 2만 원으로 좀 높다고 생각할 수 있지만 손절가가 지금 16,000원입니다. 그래서 지금 종가상으로 회복이 안 되면 지금 대정화금도 약간 더 늦춰서 다시 제시해서 사는 걸로 하겠습니다. 제가 지금 어떤 손절가를 굉장히 짧게 갖고 오기 때문에 장중에 요즘에 급락하는 변동성 속에서 깨질 수가 있어요. 왜냐면 그렇게 하는 이유는 더 빠지면 손절가를 밑으로 많이 잡으면 좀 더 기다리고 있다가 시장 상황을 보고 살 수 있는데 괜히 물릴 필요는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감안해서 들어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두 번째 종목은 세방전지입니다. 세방전지는 다들 아실 거예요. 아트라스 BX와 세방전지 이 회사가 장악을 하고 있는 시장이 있는데 자동차 축전지, 우리가 흔히 말하는 배터리예요. 배터리를 이제 교환을 해야 되잖아요. 때가 되면 겨울철에는 이제 배터리가 더 중요해져서 만약 배터리 꺼짐 현상이나 이런 거 있으면 아마 긴급 출동을 부르실 거예요. 그래서 그런 배터리를 만드는 회사인데 매출 비중을 보면 차량용 축전지, 쉽게 말해 배터리예요. 이게 85%입니다. 절대적이고 산업용 축전지 이쪽이 15% 정도 돼요. 그리고 주요 거래처가 현대자동차예요. 지금 사실 그 자동차 업종에 속해 있으니까 현대자동차가 지금 좋지가 않잖아요. 현대자동차를 보시면은 현대차의 주가를 보면 지금 오늘도 지금 빠지고 있지만 오늘 빠지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이번 연도 들어서 지금 14만 원이라는 자리가 무너졌어요. 그쵸? 2015년, 16년, 17년 다 어떻게든 정말 끈질기게 버텼잖아요. 근데 이게 여기서 되게 위험한 게 이 밑에서 급락을 했다가 지금 버티고 있으니까 여기서 이제 버티네? 4년을 버티네? 저 바닥이 확인됐나? 이건 오산이에요. 왜냐면 아까 그 농구공 얘기랑 똑같은데 정말 농구공이 탄력이 있을 때 여러분들 바닥에 튀기면 어떻게 돼요? 내 머리까지 다시 올라오죠. 근데 바람이 빠졌으면 정말 센 힘으로 튀겨도 안 올라와요. 그거랑 똑같이 생각하시면 돼요. 이게 정말 강한 거였으면 2014년에 급락을 한 다음에 V자 급반등이 나와야 돼요. 근데 이게 안 떠올랐잖아요. 그러면 그 밑이 깨지면 더 추가 급락이 있을 수 있는데 지금 바로 그 모습이 나와버린 거예요. 그래서 현대자동차는 지금 우리가 뉴스를 보지 않더라도 현대자동차가 안 팔리는구나. 이 그림만 봐도 사실 알 수가 있어요. 뭐 현대자동차, 기아자동차가 뭐 부진하고 뭐 이런 거 신문을 굳이 안 보더라도 이걸 보면 신문 기사가 이렇겠구나. 예상을 하면 100% 맞습니다. 그래서 지금 사실 현대자동차가 주요 거래처고 자동차 업종이 안 좋은데 왜 자동차 부품주를 가져왔나. 좀 이해가 안 될 수가 있잖아요. 근데 이 세방전지와 아트라스 BX, 이 배터리 회사들은 약간 다른 부품들, 차량용 부품이 되게 여러 가지가 있잖아요. 근데 이 배터리 같은 경우에는 조금 다른 방식으로 움직입니다. 세방전지랑 아트라스 BX는 장기적으로 봤을 때 그 배당주이기도 하기 때문에 약간 보수적인 투자자들이 좋아하고 실제로도 그렇게 느릿느릿 움직입니다. 그래서 그런 특성 때문에 일단 조금 방어력을 갖춘 종목으로 들고 왔고 지금 최근에 이제 다른 거 왜냐면 배터리 사업이 뭐 주기적으로 갈긴 해요. 그렇죠? 우리가 배터리 수명이 있기 때문에 갈긴 하는데 요즘에 뭐 전기차니 수소차니 얘기 나오다 보니 전기차 수소차 나오면 그 배터리 뭐 무한대로 간다는데 그럼 이 전지업체들은 뭐하고 먹고 살아? 이렇게 의문을 제시하시는 분들이 많아요. 물론 그것 때문에 성장 동력이 부족하다. 이제 세방전지나 아트라스 BX 이런 회사들 또 할 일을 찾는 거예요. 살 일을. 그래서 지금 한국판 실리콘밸리가 한전 에너지밸리라는 곳이 구축이 되었는데 이게 광주 전남 지역의 혁신 도시 내에 에너지 신사업 위주 기업을 데려오면서 이쪽에다가 만든 거예요. 근데 세방전지가 여기에 1,000억을 투자를 했는데 뭘 하려고 하냐면 2차 전지나 뭐 이런 쪽으로 진출을 한다고 지금 선언을 했거든요. 그래서 아까 보면 ESS라고 불리는 에너지 저장 장치도 있는데 여기 지금 산업용 배터리 부분이 15% 정도 매출이잖아요. 아마 이쪽을 지금 본격적으로 키우려고 하는 생각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이 만약 사업이 가시화된다고 하면 지금 부족했던 성장 동력이 나타날 수도 있어요. 그럼 세방전지가 지금 스타일은 굉장히 보수적이고 굉장히 답답한 스타일일 수 있는데 만약에 그런 성장 동력이 들어오게 되면 약간 성장주로 변신할 가능성도 있습니다. 물론 그게 하루아침에 이루어지진 않아요. 왜냐하면 지금 세방전지를 갖고 있는 투자자들은 굉장히 느긋하고 장기적인 성향이기 때문에 그런 단기적인 부분에 잘 움직이질 않아요. 근데 이제 그런 것들이 정말로 세방전지의 근본을 바꾸는 어떤 혁신이 일어난다고 하면
새로운 그 수급들이 들어와서 변화를 시킬 겁니다. 지금 어쨌든 그 부분은 장기적인 얘기고, 지금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시장에 비해 방어력이 탁월하기 때문에 버틸 여력이 굉장히 강력하다. 그래서 가져왔고요. 목표가 45,000원, 손절가 34,000원입니다. 세 번째 종목은 한창제지입니다. 제가 삼보판지도 그랬고 제지주들을 많이 가져왔었어요. 지금 시장에서 좀 버틸 수 있는 종목. 그리고 성장 스토리도 생겼었죠. 중국이 폐지 수입을 금지하면서 폐지가 우리나라에 많이 쌓이니 폐지가 굉장히 많아지면 폐지 가격 폭락을 하고, 그리고 폐지 가격 폭락을 하니까 이런 어떤 판지나 제지를 만드는 회사들은 원료 가격이 싸진다. 이런 논리들이었어요. 한창제지도 기본적으로 그 내용은 비슷하고요. 택배 상자를 제조하는데 이제 활용하는 백판지를 만들어요. 근데 백판지가 화장품이나 약품 케이스로 활용을 해요. 그러니까 우리가 흔히들 그 택배로 집에서 받는 박스는 약간 좀 금방 부서지고 찢어서 버리고 폐지로 버리잖아요. 근데 화장품, 약품 케이스들은 약간 좀 두툼하고, 그렇죠? 고급스러워요. 그게 이제 그 원료가 백판지인데, 이게 고부와 같이 지르기 때문에 가격이 비쌉니다. 우리나라에는 백판지 시장을 주도하는 기업이 한창제지를 포함해서 5개사 정도예요. 예전에 더 많았지만 폐지를 활용해서 제지를 만든 회사들이 많이 망했습니다. 그리고 인수합병이 이뤄지면서 5개사로 이제 정립이 되었어요. 그리고 지금의 택배 박스가 최근에 또 계속 고급화되고 있어요. 왜냐면 택배 박스를 버리지만 사실 사람들이 택배 박스를 받았을 때 그 택배 박스도 굉장히 견고하고 이뻐야 기분이 좋잖아요. 그래서 택배 박스도 고급화 추세에 있기 때문에 이런 그 백판지가 쓰일 부분은 더 늘어나고 있다. 그래서 제가 계속 제지주들을 설명드릴 때 기본적으로 성장 스토리로 나왔던 그 중국의 폐지 수입 금지 이런 부분 플러스 택배 박스가 고급화되면서 백판지가 많이 쓰이는 부분, 이런 부분도 한창제지가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 한번 관점에서 봐주셨으면 좋겠고요. 목표가 3,000원, 손절가 1,800원입니다. 네 번째 종목은 영업무역입니다. 지금 날씨가 점점 추워지고 있죠. 사실 추워지고 있으면 영업무역 같은 그 종목이 조금 떠오르는 경향이 있어요. 그리고 지금 사실 있으려고 했는데 지금 시장이 좀 꼬꾸라지는 바람에 약간 같이 꼬꾸라지는 느낌이 있습니다. 글로벌 아웃도어 브랜드 관련 OEM 생산 그리고 수출한다. 이거는 다들 알고 계실 거고, 주 고객사가 나이키, 아디다스, 언더아머, 노스페이스, 대부분 다 아는 브랜드들이에요. 여기에 이제 영업무역이 납품을 한다. 어쨌든 이런 유명한 브랜드로부터 실력은 인정받았다는 거죠. 왜냐면 나이키나 이런 언더아머 이런 회사들이 아무한테나 주겠어요. 왜냐면 정말 실밥이 다 터지고 이러면 욕을 먹는 건 브랜드거든요. 사실 영업무역이 공급을 한다 이런 걸 모르는 사람들도 많아요. 사 입는 사람들은 나이키 옷을 사 입는 거지 영업무역이 만든 옷을 사 입는다 인지하는 사람이 별로 없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 정도 고객처를 확보했다는 거는 이미 실력은 인정받았다는 겁니다. 그리고 올겨울에 지금 기록적 한파가 또 예상이 되는데 롱패딩 판매가 이미 시작이 되고 있어요. 지금 그 노스페이스도 마찬가지고 다른 롱패딩 관련주들도 지금 좀 떠오르려는 감이 있었습니다. 시장 때문에 조금 꺾이긴 했지만 지금 미국 경기가 주가는 지금 전기전자가 빠져서 좀 안 좋은데 괜찮아요. 대표적으로 뭘 보면 되냐면 저는 코스트코 홀세일을 보고 싶은데 경기가 정말 좋으면 코스트코 홀세일에 사람들이 몰려가서 아메리칸 익스프레스 카드로 긁거든요. 근데 코스트코 홀세일과 아메리칸 익스프레스 카드 이 주가는 지금 계속 신고가 영역이거든요, 사실. 지금 마이크론 테크놀로지, 애플, 아마존 이런 IT가 지금 꺾이는 거지 소비주들은 지금 계속 신고가 경신을 하고 있어요, 미국에서. 그렇기 때문에 미국 경기가 좋다. K마트니 코스트코니 이런 데서 경기가 안 좋으면 여기가 잘 될 리가 없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미국 경기 회복에 따라서 나이키, 아디다스에 공급하는 영업무역도 실적이 좋을 것이다. 겨울을 앞두고 있는 부분, 그리고 미국 경기 회복이 되는 부분, 이런 부분 다 좋아요. 지금 시장의 영향만 안 좋을 뿐이죠. 시장의 영향이 안 좋고 나머지 요인은 좋기 때문에 한번 영업무역을 볼만하다. 그래서 목표가 45,000원, 손절가 34,000원입니다. 영업무역도 마찬가지인데 손절가를 만약 터치하게 되면 그거는 이제 조금 더 후에 다시 제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 종목은 한섬입니다. 한섬은 여성 의류 제조 및 판매 사업을 영위하고 있고요. 지미추, 11T, 모덴 등 3개 브랜드를 최근에 정리를 했습니다. 안 돼서. 그리고 올해 그 중국 시장을 직진출해서 대리상 체제로 전환했다. 이런 뉴스들은 다 뭐냐면 한섬이 여러 가지 시도를 했어요. 너무 내수에 국한된 거 아니냐. LG 패션에 비해 한섬이 굉장히 보수적이었어요. 그리고 현대백화점 그룹으로 인수된 것도 약간 좀 맞아요, 둘이. 신세계나 롯데는 영토 확장 전략을 폈고요. 현대백화점은 자신을 지키자였어요. 자신의 영토를. 그래서 강남권 위주로 가만히 있었어요.
신세계, 롯데가 아울렛, 프리미엄 아울렛을 막 수도권에 만들 때도 현대백화점 끝까지 가만히 있었거든요. 왜냐면 내실, 알짜만 지키면 되지. 그거랑 한섬이랑 약간 비슷해요. 그래서 한섬이 인수를 한 뒤에 현대백화점이 한섬을 잘 키웠죠. 그러다가 이제 외부에서 하도 그렇게 하니까 한섬도 한번 진출해보자. 그래서 뭐 브랜드도 많이 만들었었고 해외 진출도 직진출을 해봤었는데 중국의 그런 그 여파를 경기 그 회복이 안 되면서 여파를 맞으면서 브랜드도 정리를 하고 중국 시장도 대리상 체제로 전환하면서 리스크를 줄여버렸어요. 근데 이게 오히려 잘 됐다고 봅니다. 한섬 같은 스타일 그리고 현대백화점이 인수를 한 뒤에 그런 브랜드 컨셉이라던가 그런 부분 뭐 아이덴티티를 지키려면 이런 전략이 괜찮은 것 같아요. 지금 같은 경우에는 타임마인 시스템 주요 브랜드죠. 이게 너무나 강력해요. 뭐가 방어력이. 왜냐하면 가격이 단가가 굉장히 세기 때문에 경기가 어려워도 돈을 쓰는 쪽은 계속 쓰거든요. 그래서 이런 그 방어력을 또 믿고 지금 또 겨울철이 다가오는 한섬의 겨울 의류 판매 실적을 믿고 한번 보자. 그래서 지금 전부 다 방어력이 좀 탁월한 종목들을 구성을 해봤습니다. 한섬은 목표가 4만 원, 손절가 34,000원입니다. 네. 한섬까지 5종목에 대한 이야기를 들어봤고요. 지금 사실 시장 자체가 녹록치 않기 때문에 이에 맞춘 전략들, 특히나 손절 라인들은 꼭 지켜주십사 하고 당부를 몇 번을 해주셨습니다. 오현진 팀장의 종목 바로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떤 종목 준비되어 있나요? 네, 첫 번째는 이제 항공주 중에서 대한항공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유가 하락의 대표적인 수혜주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죠. 이 항공주 같은 경우 원가에서 유류비가 차지하는 비중이 한 20에서 30% 정도 됩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높죠. 그래서 유가 하락에 따른 수혜를 가장 직접적으로 받을 수 있는 섹터 중에 하나가 항공주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WTI 가격이 이제 고점 대비 10% 넘게, 그러니까 $10 넘게 떨어졌습니다. 러시아 같은 경우 원유 가격을 계속해서 증산할 것으로 보여지고 있고, 미국 같은 경우에도 지금 원유 재고를 보시면은 굉장히 많아요. 증가 추세를 보여주고 있거든요. 원유 가격 같은 경우에 추가적인 하락이 전망이 됩니다. 그에 따라서 실적 개선이 가능하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해외여행 같은 경우는 현재 이제 비수기라고 볼 수 있어요. 날도 좀 추워지니까. 하지만 그 예전보다는 성수기와 비수기에 대한 구분이 많이 좀 약해졌습니다. 그래서 저렴한 비수기를 이용해서 오히려 해외여행을 더 가려는 분들도 좀 많아지고 있거든요. 그래서 비수기에 따른 실적 불안전성이 조금 예전보다 완화가 됐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 또 아시아양 항공화물 수요도 꾸준하게 증가하는 모습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3분기까지는 이제 실적이 조금 부진한데 4분기부터는 개선이 될 수 있을 것이다. 이렇게 이제 판단을 하고 있고요. 유가 하락의 긍정적인 부분도 상당히 강하고, 또 하나 리스크가 될 수 있는 게 환율이었는데 원달러 환율도 또 빠르게 안정이 되고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런 부분을 복합적으로 생각해 봤을 때 유가 하락 그리고 원화 강세 전환에 따른 수혜를 가장 대표적으로 받을 수 있는 게 항공주다라고 생각을 하고, 무엇보다도 수급이 좀 바뀌었어요. 최근 들어서 외국인 같은 경우 지난주부터 순매수로 전환했고, 기관 같은 경우에는 한 10월 달부터는 꾸준하게 순매수를 해주고 있거든요. 이게 단기적으로 밑에서 고개를 들었기 때문에 약간 눌렸다가 할 수도 있겠지만 궁극적으로는 상승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 관점에서 좀 중장기적인 관점에서 좀 관심을 가지셔도 괜찮겠다. 이렇게 이제 말씀드리도록 하겠고요. 내일 시초가에서 이제 접근을 하시게 된다면 목표가는 한 33,000원, 그리고 손절가는 28,000원 정도 전략 잡으시면 좋은 수익을 좀 낼 수 있는 종목이 아닐까 그렇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이제 두 번째 종목 보겠습니다. 신세계 INC입니다. 신세계 INC 같은 경우 일단 3분기 실적이 좋았습니다. 영업이익이 전년 대비해서 한 120% 정도 증가를 했고, 기대치를 좀 상회를 했어요. 그래서 앞으로도 현재 실적 개선세는 이어질 것으로 전망이 되고 있고, 이 IT 서비스와 IT 유통 사업을 영위를 하고 있습니다. 또 최근에는 시스템 통합 관리에 대한 중요성이 좀 많이 높아졌거든요. 그러면서 신세계 INC에 대한 투자가 지속적으로 증가할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이제 봐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현재 신세계의 컨트롤 타워 역할을 좀 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그에 따라서 좀 기업의 가치도 향상되지 않을까. 또 이마트를 비롯한 계열사 지분 35%에 국민연금 10%, 자사운용사 15%를 비롯해서
이 종목 같은 경우 조금 묶여있는 물량이 많아요. 그러다 보니까 작은 수급이 유입이 돼도 생각보다 빠른 주가의 반등이 나타날 수 있다, 이렇게 판단을 하고 있고, 무엇보다도 이 종목 같은 경우 그 신세계그룹 신규 투자에 따른 수혜를 좀 받을 수 있는 종목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신세계그룹 같은 경우 온라인과 또 모바일 그 사업 강화에 계속해서 주력을 하고 있는데, 주요 소프트웨어 투자이기 때문에 이제 신세계 INC의 그 수혜가 예상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이 신세계 INC가 또 갖고 있는 기술 중에 하나가 그 무인 관련 기술이에요. 근데 요즘에 그 이마트에도 가보시면은 그 무인 계산대가 늘어나고 있습니다. 앞으로 인건비 인상 때문에 무인 관련 시설에 대한 성장성은 상당히 높다라고 보고 있거든요. 그런 관점에서 수혜를 받을 수 있는 종목이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또 어쨌든 4차 산업이 계속해서 좀 확장이 되는 시대이기 때문에 IT 서비스 기업의 좀 가치가 향상되지 않을까, 이런 판단도 가지고 있습니다. 역시 이제 반등 이후에 약간 눌림입니다. 지금 단기 이평선 구간에서 지지를 보일 수 있을지, 이 부분이 관건이다, 이렇게 이제 봐주시면 될 것 같고요. 역시 시장이 조금 안 좋기 때문에 손절가는 좀 타이트하게 잡았어요. 그래서 내일 시초가에서 매수하신다면 목표가는 16만원, 손절가는 12만 5천원 정도 설정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세 번째 종목은 아프리카TV입니다. 아프리카TV 같은 경우 3분기 영업이익이 전년 동기 대비해서 52% 정도 증가한 74억 원을 기록을 하면서 시장 컨센서스를 상회했습니다. 이전에 그 별풍선 하류 100만 원 규제 이슈로 투자 심리가 굉장히 많이 좀 악화가 됐었는데, 그 아시안게임 독점 중계로 인한 트래픽 증가, 그리고 콘텐츠 다변화에 따른 시청 연령 확대, 이런 부분들로 인해서 외형 성장이 좀 이어지고 있는 모습들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또 요즘에 보시면 그 유튜브와 같은 동영상 플랫폼이 성장하면서 그에 따른 수혜를 받을 수 있다라고도 보여지고 있습니다. 또 1인 미디어 사업자에 대한 인식이 예전보다는 많이 개선이 됐어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도 아프리카TV에는 좀 긍정적인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다라고 보고 있고, 연말에는 그 케이블 TV 시장에도 본격적으로 진출을 합니다. 그래서 이미 아프리카TV에서 활동하고 있는 BJ가 TV 방송에 많이 좀 진출해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아프리카TV가 플랫폼 자체적으로 케이블 TV에 진출하게 된다면 역시 이에 따라서 광고 수익 확대라든지 아니면 기업의 인지도 확대라든지 어떤 식으로든 도움이 될 수 있다라고 보여지고 있습니다. 그 일봉상으로 보면은 약간 이중바닥 패턴이에요. 이중바닥을 그리고 반등하는 시기인데, 오늘 시장에 의해서 눌리는 구간이 오히려 좀 매수기가 될 수도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하지만 앞서도 말씀드린 대로 지금 시장 상황이 좀 녹록진 않기 때문에 손절가는 계속해서 좀 짧게 잡아드리는 관점으로 말씀을 드릴게요. 그래서 내일 시초가 정도 매수하시게 된다면 목표가는 43,000원, 손절가는 37,000원 정도 잡아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다음은 이제 개별주 중에서 그 DNC 미디어라는 종목을 한번 보겠습니다. 오늘 시장 약세에도 불구하고 좀 선방을 하고 있는 모습들 확인이 되고 있고요. 이 종목은 그 웹소설과 웹툰 전문 콘텐츠를 공급하는 업체입니다. 그래서 유통과 출판 사업까지 복합적으로 영위하고 있는 업체고, 또 굉장히 다양한 웹툰 브랜드를 보유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에 따른 성장 기대감이 높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웹툰과 함께 또 요즘에 성장하고 있는 게 그 웹소설이거든요. 지하철에 보시면 웹툰뿐만 아니라 웹소설을 보시는 분들도 적지 않게 좀 보입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웹소설 시장이 많이 성장할 거라고 보여지고 있고, 작년에 2개의 웹툰이 중국 시장에 진출해 있어요. 그래서 중국 내에서 인기 웹툰에 그 DNC 미디어의 웹툰이 선정이 되기도 했고요. 올해 다수의 웹툰이 중국과 일본을 비롯한 해외 지역에 진출할 것으로 보여지고 있습니다. 성장하는 종목이다, 이렇게 봐주시면 될 것 같고요. 수급적으로 보시면 이제 10월 말에 기관의 순매수가 좀 돌았어요. 그래서 최근에 기관의 매수세가 조금씩은 더 강화되고 있는 모습이기 때문에 좀 긍정적인 흐름 나타나지 않을까 싶습니다. 기술적으로 봤을 때 현재 위치가 좋아요. 그래서 10월 달까지 상승을 했다가 시장 약세에 의해서 급락을 했다가 최근에 다시 한번 반등을 시도합니다. 바닥권에서 아직 거래량이 많이 붙어주고 있진 않은데, 이번 주나 다음 주 내로는 거래량이 한 번 정도는 붙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가지고 있어요. 거래량만 붙어주면은 좀 가볍게 올라갈 수 있는 종목입니다. 거래량이 그렇게 많지는 않은 종목이기 때문에 조금만 붙어주면은 한 5에서 10% 정도는 금방 올라갈 수 있는 종목이다라고 보고 있고요. 현재가가 이제 13,900원에 위치해 있습니다. 그래서 목표가는 한 14,500원 정도, 손절가는 12,000원 정도. 이 종목은 단기도 괜찮고 이제 중장기도 괜찮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 종목이기 때문에 좀 여유 있게 가격 전략 잡아보셔도 괜찮겠다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 5번째 종목 보겠습니다. 넷마블입니다. 역시 시장 급락 불구하고 견조한 모습 보여주고 있습니다. 약 2천억 규모죠. 200만 주 이상의 자사주 매입을 결정을 했습니다. 이 자사주 매입은 항상 그 시장에서 호재로 받아들여져요. 자사주 매입을 한다는 것 자체가 시중에 유통되는 주식수를 줄이는 거기 때문에 주당 가치가 올라가는 효과가 있는 것이고, 두 번째로는 그 기업에 대한 자신감의 표명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 이 자사주 매입 규모가 217만 주인데 217만 주면은 지금 발행된 넷마블 주식 물량의 2%가 넘어요. 그만큼 적지 않은 물량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주가에 대한 그 반등 힘이 좀 더 강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또 넷마블 매출의 30%를 차지하는 게 리니지 투 레볼루션입니다. 그래서 이 게임의 성과가 굉장히 중요한데, 이 리니지 투 레볼루션이 구글 플레이 매출 순위 한 5위 정도까지 떨어졌다가 최근에 3위권까지 다시 한번 올라왔어요. 얼마 전에 대규모 업데이트가 있었고, 그에 따른 매출 증대 효과가 확실히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리니지 IP가 얼마나 강력한지를 다시 한번 좀 느낄 수 있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이 게임 노후화에도 불구하고 장기적인 흥행이 지속이 되고 있어요. 그래서 앞으로도 넷마블에 대한 실적을 충분히 받쳐줄 수 있을 것이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또 한 가지 체크해볼 부분이 신작에 대한 기대감인데, 그 G스타 2018이 이제 조금 있으면 진행이 됩니다. 거기서 넷마블이 신규 게임을 4종 정도 공개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거든요. 그 중에서도 블레이드 앤 소울 레볼루션 같은 경우 PC 버전에서 굉장히 큰 인기를 끌었던 게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번 신작에 대한 기대감이 어느 때보다도 크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다만 이제 한 가지 부담스러운 부분이라면 그 기술적으로 약간의 좀 역배열 구간에 있다라는 거예요. 이런 부분들을 극복하기까지는 시간이 좀 필요하겠죠. 그래서 넷마블 같은 경우에는 지금 수준에서는 이제 단기적인 접근보다는 이제 중장기적인 접근이 맞겠죠. 그래서 중장기적으로 좀 끌고 가는 관점으로 보실 분들이 한번 관심 있게 보시면 좋지 않을까, 이렇게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현재 주가 부분에서도 이제 접근하기는 뭐 괜찮다라고 판단을 하고 있고요. 목표가는 13만 원, 순저가는 10만 5천 원 정도 설정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넷마블까지 5종목에 대한 이야기 들어봤고요. 단기 접근 종목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주에 어떤 종목을 보면 신 소장님은 좋다고 보십니까? 네, 저번 주에 저희가 급락을 하는 바람에 단기 추천을 안 했잖아요. 예. 근데 지금 사실 오늘도 또 급락을 합니다. 제가 이제 블랙을 담당하는 사람이 된 것 같은데, 오늘 그래도 한창재지 지금 1.98% 오르는데, 지금 사실 이런 종목밖에 없는 것 같아요. 지금 답이. 개인 투자자가 지금 그 주식을 너무 많이 사고 있네요. 이런 쪽에서 그 지수 관련주는 좀 힘을 쓸 가능성이 없고요. 오늘 거래소의 상승률 상위 20위 안을 좀 살펴봤더니, 일단은 유한양행 우, 유한양행. 이게 상한가거든요. 유한양행은 뭐 정상적이에요, 사실. 뭐 1조 4천억 잭팟을 터뜨렸으니까. 그래서 유한양행 우선주가 상한가를 가는 건 이해를 하는데, 지금 다른 것들을 보세요. 그 안에 주식이 별로 없고, ETN 같은 게 몇 개 있고요. 나머지들은 우선주가 많은데, 남선 알미 우, 그리고 여기 깨끗한 나라 우, 그리고 뭐 이런 것들이 지금 있어요. 그래서 지금 보니까, 제가 지금 가져온 게, 지금 보니까 다 우선주들이 지금 오르고 있잖아요. 깨끗한, 이 우선주들이 지금 사실 별로 좋지가 않아요. 왜냐하면 시장 상황이 정상적이라면, 유한양의 우선주를 제외하고요. 시장 상황이 정상적이라면 이런 우선주들, 우리가 흔히들 들어보지 못한 우선주들은 잘 움직이지가 않아요. 근데 지금 시장 상황이 얼마나 어수선하면 이런 종목들이 움직이겠어요. 그러니까 이 부분을 보고도 여러분들은 이상하다고 생각을 하셔야 돼요. 정상적이라면 정상적인 종목이 움직여요. 근데 이런 우리가 보지 못한 깨끗한 나라 우선주라던가 이런 그 무슨 우선주들이 잘 움직이는 장세는 시장 상황이 정상적이지가 않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지금 제가 가져온 게 한창재지가 아니죠? 한창재지입니다. 한창재지인가요? 예. 남선 알미, 한창재지인데, 한창재지, 남선 알미늄 우선주랑 헷갈렸어요. 한창재지가 1.98% 오르고 있는데, 아까 설명드린 장기적인 무슨 중국이 폐지 수입을 금지한다. 이런 스토리는 계속 이어지는 게 맞아요. 근데 지금 단기 추천주에서는 그 맥락이 지금 작용이 안 돼요. 그거는 이제 장기적으로 작용을 하는 거고, 지금 같은 경우에 한창재지가 약간 테마에 얽혀 있어요. 근데 테마가 물론 정치인 테마나 이런 것들이 실체랑 상관이 없어서 좀 위험하긴 합니다. 왜냐면 우리가 솔직히 극단적으로 얘기해서 이런 거잖아요. 정말 어떤 사람의 사돈의 팔촌의 친구의 아들, 그 사람이랑 관련이 있다. 정말 극단적으로 얘기해서 이렇게라도 엮을 수가 있는 거거든요. 일단 이런 그 정치 테마를 얽힌 게 좀 정상적이진 않으나 지금 시장에서 뭐 할 게 없기 때문에
요 정도 한창제지 같은 걸로 약간 단기 수익을 짭짤하게 얻으실 분들은 이런 쪽에서 얻는 것도 하나의 팁이다. 그래서 시장 상황이 녹록지 않아서 이런 걸로 한번 정상적이진 않으나 단기로 한번 해보자. 그래서 한창제지를 단기 추천주로 추천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한창제지가 단기적으로 볼 땐 좋아 보인다라고 말씀을 해주셨고요. 오현진 팀장께서 오늘 단기 추천 어떤 종목 주실지 궁금하네요. 네, 역시 아까 5종목 말씀드린 종목들이 이제 대부분 중형주 아니면 대형주인데, 그 중에서 규모가 작은 게 이제 네 번째로 말씀드린 DNC 미디어예요. 그래서 DNC 미디어를 단기 종목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네 종목 중에서는 기술적인 흐름이 일단은 가장 좋아요. 오늘은 약간의 눌림이 있었지만 그래도 밑꼬리를 달고 낙폭을 대부분 회복하고 플러스까지 반전을 시켰습니다. 그만큼 시장에서 힘이 좋은 종목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상대적으로 고점 대비 낙폭도 굉장히 컸던 종목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바닥권에서 가격적인 부담 없이 다시 한번 수급이 유입될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게 지금 이평선이 대부분 모여있는 약간의 좀 밀집 구간까지 들어와 있어요. 그래서 이 부분만 잘 극복을 하게 되면 매물대를 소화하면서 큰 폭의 반등도 나올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단기 종목으로 드렸지만 단기에도 좋고 이제 중장기에도 좋은 그런 복합적인 모멘텀을 가지고 있는 종목이 아닐까라는 생각이고, IP를 활용한 게임 사업에 이제 진출을 한단 말이에요. 이 부분에 따른 성과도 기대되는 종목입니다. 저는 이제 성장주가 많이 꺾였던 시장이기 때문에 시장이 이제 반등을 시도하게 돼도 성장주가 강할 것이지 가치주가 갑자기 올라오거나 그렇지 않을 것 같아요. 그래서 시장에 대한 포커스는 계속해서 성장에 대한 기대감이 있는 종목군들 초점 맞추셔서 좀 투자하시는 게 괜찮지 않을까 싶고요. 단기 종목은 이제 DNC 미디어 말씀드리고, 가격 전략은 목표가 14,500원, 순저가 12,000원, 좀 여유 있는 전략으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DNC 미디어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셨고요. 그렇다면 오늘 시장의 특징을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장이 좀 비정상적이다라고 말씀을 해주셨는데, 신 소장님, 비정상적이라고 말씀하신 이 시장 속에서 또 특징적인 종목이 보이실 텐데 어떤 종목이 보이십니까? 네, 제가 특징주랑 헷갈린 것 같습니다. 예. 특징주로 가져온 게 이제 남선 알미우. 그래서 이제 헷갈렸는데, 아까 전에 그 거래소의 그 상승률 상위를 다시 보시면요, 유한양의 우 정상적이에요. 오늘 워낙에 큰 그 뉴스가 터졌기 때문에. 근데 그 밑에가 남선 알미우, 남선 알미늄, 그 다음 밑에 또 보면 깨끗한 나라 우, 요런 우선주들인데, 이런 우선주들은 사실 일반인들이 저런 우선주도 있었나 싶을 정도로 처음 보는 종목일 거예요. 그리고 이런 어수선한 시장에 잘 움직이는 종목들이에요. 하지만 이제 그런 비정상적이지만 어쨌든 비정상적인 시장의 특징을 대표적으로 나타내는 지금 종목이다, 오늘. 그래서 남선 알미우를 가져왔어요. 남선 알미우는 지금 상한가에 진입을 했고요. 남선 알미늄은 지금 20% 넘나드는 상승세를 보이고 있어요. 그래서 지금 이게 이런 시장의 정말 정확한 특징을 나타내 줍니다. 이런 종목이 상한가를 가는 시장이다. 정말 비정상적입니다, 지금. 비정상적이기 때문에 정상적인 투자를 하시는 분들은 조심하셔야겠다는 생각을 이 특징을 보면서 하셔야 돼요. 사실 아까 한창제지도 정치인 테마에 얽혀 있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황 전 총리와 연관이 되어 있는 그 부분 때문에 움직이는 분이 있어요. 그리고 지금 이 남선 알미우도 이낙연 총리 테마주로 엮여 있어요. 근데 아시다시피 아까 극단적으로 얘기를 드렸지만 이것도 마찬가지인데, 어떻게 막 계열사를 찾아낸 거예요. 남선 알미늄을 포함한 SM그룹 계열사의 사망기업의 사장이 이낙연 총리의 친동생이다. 자, 이거 솔직히 예전에 어떤 뉴스가 나왔냐면, 정말 그렇게 따지면 우리나라 사람 7다리만 건너면 모든 국민이 다 안다고 하는데, 그렇게 따지면 내 옆에 건너서 연관 지으면 전 종목을 연관 지을 수 있다. 그쵸? 그렇잖아요, 이론상으로. 그러니까 그 부분을 생각하시면 이런 것들은 세력이 만들어서 어떤 한번 띄우기 위해서 정말 언론을 이용할 수도 있다. 이런 생각을 가지시고 이 시장의 특징을 나타낸다고만 생각해야지, 이 시장의 특징주가 추천을 해서 사야겠다. 이런 의미로 받아들이시면 정말 큰일이라는 거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네, 한마디로 이 종목을 추천하시는 게 아니라 지금 시장에서 어수선한 분위기를 대변하는 대표적인 종목이다라고 특징주로 남선 알미우를 말씀해 주셨습니다. 오현진 팀장께서는 오늘 어떤 종목 특징주로 꼽아주시겠습니까?
네, 오늘은 이제 하락한 종목 중에서 현대차를 특징적으로 좀 잡았습니다. 그래서 자동차 완성체 업체는 아직까지는 좀 낙폭이 과대한 게 맞긴 하지만 저가 매수에 나서기엔 좀 어려운 시점이다라고 보여지고 있어요. 이게 구조적인 저성장에 봉착을 했죠. 그래서 자동차 시장이 사실 몇 년 전만 하더라도 중국이라든지 신흥국에 대한 수요가 확대가 되면서 양적인 성장을 계속해서 이어갔었는데 최근에는 굉장히 정체돼 있고 오히려 역성장까지 진행이 되고 있는 모습이란 말이죠. 자동차 같은 경우 보유하고 있는 연수도 워낙에 길고 예전처럼 자동차가 없는 사람들도 이제 많이 없고 하다 보니까 사실상은 이제 성장이 정체된 구간, 이 부분을 아직까지는 확실하게 좀 극복해내지 못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관점에서 낙폭과대에 따른 매력이 부각되기에는 아직은 조금 이르다라고 보셔야 될 것 같고 환율도 보시면은 이제 원화가 약세인 게 이제 일반적으로 자동차주에 좋기는 한데 최근에 원화가 다시 강세로 갔죠. 그러면서 환율에 대한 메리트도 조금씩 사라지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지금 자동차주에는 웃어줄 수 있는 요인이 크게 없고 이게 장기적으로 보자면 전기차나 자율주행차나 스마트카나 이런 부분들이 모멘텀이 될 수 있어요. 근데 그런 자동차들이 상용화되기까지는 시간이 좀 많이 걸리고 아직 시장이 그런 부분에까지는 초점을 맞추고 있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그런 관점에서 현대차라든지 기아차는 추가적인 하락 가능성이 조금 더 높다. 반면에 현대모비스 같은 경우에 이제 현대차 그룹의 기술력을 좀 많이 가지고 있는 업체긴 하거든요. 그래서 완성차 업체인 현대차나 기아차보다는 현대모비스의 흐름이 조금 더 좋을 것 같기는 해요. 하지만 지금은 전반적으로 글로벌 자동차 시장 저성장에 대한 우려감이 좀 팽배해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자동차주는 이제 저가 매수하기는 여전히 조금 어렵고 다른 성장주 위주로 종목을 보시는 게 좀 좋겠다. 이 정도로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네. 현대차, 기아차 지금 낙폭이 오늘만 해도 4, 5%대까지 급락하고 있긴 하고 연중 저점 다시 하회하고 있는 모습인데 아직까지 가격적인 메리트는 보이지 않는다라고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종목 상담 바로 이어갑니다. 100원의 정보 이용료 부과되는 샵 0082번을 통해서 종목 상담들 많이 주셨는데요. 첫 번째 종목은 3623번님께서 주신 종목 휴젤입니다. 28만 4,900원에 비중은 20% 진단 부탁드립니다 하셨습니다. 보톡스 대장주의 2등 종목이었는데 최근에 엄청 빠졌죠. 네, 요즘에 휴젤 보고 이제 2등주라고 하면 휴젤이 좀 기분 나빠할 수도 있죠. 예. 휴젤이 워낙에 메디톡스랑 이제 처음에는 뒤져 있었는데 메디톡스를 역전을 하고 해외 진출도 더 빠르게 되다 보니 자기가 1등주로 올라설려니 야망 그런 것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뒤에 뭐 휴온스라던가 다 같이 들어왔지만 어쨌든 우리나라의 그 보톡스의 파이가 커지는 것은 이 모든 그 업체의 도움이에요. 왜냐면 사실 제 생각에는 누가 먼저 진출하느냐는 별로 중요하지 않다고 보이거든요. 왜냐면 시장에서 메디톡스가 뭐 미국에 먼저 진출하려다 좀 늦어지고 다른 업체가 미국에 진출하고 이런 것 때문에 되게 민감하게 주가가 반응하잖아요. 그런데 아직 시장이 되게 커요. 왜냐면 중국 시장은 열리지가 않았거든요. 우리나라가 진출 안 했단 말이에요. 가장 큰 시장인데. 그것도 남아있고 그러다 보니 해외 진출을 어느 나라를 누가 먼저 하는 건 중요한 게 아니라 우리나라 보톡스의 실력만 알리면 된다. 그럼 초장기적으로는 결국에 우리나라는 순차적으로 다 갈 거다. 그러면 메디톡스를 포함해서 휴젤도 마찬가지인데 다 같이 진출을 할 때 도움이 되면 도움이 됐지. 단기적으로 싸우는 건 사실 주가의 단기 노이즈일 뿐이라고 생각을 했거든요. 근데 지금 시장 상황도 안 좋고 휴젤이 어닝 쇼크를 맞아서 급락을 했어요. 그래서 이번에 아마 떨어지는 칼날에 잡으신 것 같네요. 근데 용감하게 잡으신 건 잡으신 것 같은데 그렇게 되면 이제 지금 같은 경우에는 조금 더 시간이 걸리더라도 기다릴 마음이 있다고 생각을 하고 그럼 기다리시면 좋을 것 같아요. 단지 지금 계속 그 보고서가 나오는 게 중국의 그 수출이 좀 느려질 거다. 제가 그 바이주의 주가를 보여드렸잖아요. 사실 우리나라에 영향을 미치는 거는 백주 종목인 것 같아요. 제 생각에는. 왜냐하면 중국의 시가총액 상위는 은행주랑 화학주예요. 우리나라로 따지면 롯데케미칼, KB금융인데 롯데케미칼, KB금융이 삼성전자만큼 시가총액이 크지가 않아요. 근데 중국 같은 경우는 백주 종목이 시가총액이 엄청나게 큽니다. 근데 귀주모태주, 오량액, 양화양주가 갑자기 하한가를 맞는 거 보여드렸고 지금 또 추가 급락이 나오고 있거든요. 이건 제가 상징하는 바가 엄청나게 큽니다. 중국 국민의 술은 백주예요. 50도가 넘는. 혀가 타오르는. 근데 이게 소비를 상징을 합니다. 소비가 정말 화랑이 불고 지금 이제 연말에 가면 이제 시즌이 오잖아요. 소비 시즌이 오는데 백주 종목이 이렇게 급락을 한다는 거는 지금 중국 소비가 좋지가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중국 소비가 좋지가 않은 상태에서 휴젤이나 메디톡스가 보톡스 진출에 성공한다고 해도 지금 굉장히 그 실적이 안 좋을 가능성이 있죠. 그리고 지금 보따리상들이 몰래 갔다가 아마무리에 싸게 판다고 합니다.
지금 수출이 허가가 나지도 않았는데 그런 부분도 있고요. 그런 부분으로 봤을 때 이게 쉽게 회복이 될 것 같지는 않아요. 빠른 시간에. 그렇기 때문에 이 휴재를 지금 사신 가격이 얼마 안 됐지만 조금 더 빠질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요거를 좀 지난한 기간 조정의 과정을 기다릴 수가 있다면 버티시고요. 정말 버틸 수가 없다. 그 긴 시간을. 그렇다고 하면 자르고 다시 조금 더 있다가 사시는 거. 그 두 가지 방법을 권해드릴 테니까 한번 선택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네, 휴젤에 대한 이야기 남겨주셨고요. 다음 종목은 2469번님께서 오리온 91,500원에 비중 20% 진단 부탁드립니다 하셨습니다. 오현진 팀장님, 오리온 종목 어떻습니까? 네, 매수 단가를 보니까 이제 상당히 좀 낮아서 이제 최저가 부근에서 매수를 하셨던지 아니면 바닥에서 추가 매수를 하신 것 같은데 결론부터 말씀드리는 이 종목은 일단은 매도하시는 게 좀 더 낫기는 합니다. 이게 기술적으로 봐도 신저가 패턴으로 가잖아요. 근데 기관과 외국인의 수급도 빠지고 있다. 이러면은 추가적인 하락을 보일 가능성이 80-90% 이상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 종목은 매도하고 오히려 이제 저점에서 반등하게 되면 다시 한번 매수하는 전략을 짜시는 것이 현재로서는 가지고 가는 전략보다는 훨씬 낫습니다. 지금 매도하게 되면은 분명히 저가에 매수할 기회가 반드시 올 것이다라고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고요. 오리온 같은 경우 지금 국내보다는 그 중국 쪽이 문제예요. 결국은 중국 쪽에서의 매출이 회복되지 않고 있는 상황들, 4분기 그리고 내년에는 회복될 것이다라는 리포트들 오늘까지도 나오고 있는 상황인데 언제까지나 회복될 것이다지 회복되는 모습이 가시적으로 나타나고 있지는 않습니다. 그런 관점에서 큰 모멘텀을 받기가 어렵고 꼬북칩을 비롯한 신제품이 좀 흥행을 한 게 사실이에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실적에 좋은 영향을 끼칠 수 있겠지만 오리온 같은 경우는 가격을 인상하지 않고 오히려 이제 가격을 동결시키고 양을 더 주는 쪽으로 이런 식으로 이제 마케팅 방향을 좀 착한 마케팅을 좀 바꿨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 때문에 소비자들이 호응을 하고 있는 것은 맞지만 이렇게 되면은 결국은 마진에는 좀 부정적인 영향이에요. 물론 이를 통해서 판매량을 훨씬 크게 늘릴 수 있다면 이익 개선에 도움이 되는데 아직까지 그 정도는 아니란 말이죠. 그래서 그런 관점에서 지금 이 종목은 기술적으로도 약간의 신저가 패턴을 기록하고 있고 기관과 외국인의 수급도 빠지고 있고 지금 말씀드리고 있는 중국 부분의 실적 굉장히 중요한 부분인데 이 부분에 대한 부담감도 아직까지는 남아있다. 그런 관점에서 현재가 부분에서는 일단 오늘이든 내일이든 전체 정리를 해주시는 쪽으로 보시고 추가적인 조정이 나왔다가 반등이 나올 때 그건 그때 가서 다시 재매수 타이밍을 잡던지 결정하시는 게 좀 유리하겠다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한 종목만 더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6174번님께서 미투온 7,100원에 60% 어떻게 해야 될까요? 라셨는데 어떻게 해야 될까요?는 지금 가격이 좀 많이 하락했기 때문일 겁니다. 신 소장님 어떻습니까? 네, 그렇죠. 안 그러면 어떻게 할까요? 안 물어보겠죠. 네. 자, 짧게 하겠습니다. 일단 미투온하고 비슷한 게 W게임즈인 것 같아요. 그나마 미투온은 좀 살아있습니다. 지금 많이 깨진 게임주들도 많아요. 근데 게임주들은 제일 중요한 게 신작 모멘텀. 신작을 계속 출시를 해줘야 돼요. NC소프트가 오래 간 것도 NC소프트가 리니지를 출시를 해서 그게 잘 됐는데 그것만으로는 안 되고 그 번 돈으로 빨리 신작을 계속 내줘야 돼요. 기대감이 있기 때문에. 미투온은 지금 일단은 상장한 지 얼마 안 됐는데 그 기대감은 계속 부응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지금 최근에도 신작을 또 내놨죠. 그리고 소셜 카지노 게임을 주로 만드는데 풀하우스 카지노, 풀팝 포커, 클래식 베가스 슬롯 이런 것들 만들거든요. 근데 제 생각에는 미투온보다 지금 W게임즈가 강해요. 그래서 저는 어떻게 해보고 싶냐면 이 6,000원대는 지금 보니까 강력한 지지선 같아요. 지금 2016년 10월 달에 6,000원대 부근에 많이 머물던 부근, 그 부분 때문에 지켜지고 있거든요. 그래서 여기서 반등이 나면요. 반등이 일어나면 7,100원 사신 부근에 가까이 가면 요 30%를 빼요. 30%를 빼셔서 저는 비슷한 성향에 있는 지금 신고가를 돌파하려고 하는 W게임즈에 30%를 실어보는 게 어떨까. 30, 30을 해서 비슷한 소셜 카지노 게임을 두 개를 가지고 가는 거. 요거 스위치를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미투온에 대한 전략을 좀 상세히 남겨주셨습니다. 벌써 27분 지나고 있고요. 마감 3분도 남지 않았습니다. 코스피부터 지수 확인해 보도록 하죠. 예상 체결지수 코스피 2070선 예상이 됩니다. 1.2%나 오늘 하락 마감이 예상이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하루간의 흐름들 살펴보도록 하죠. 자, 보시다시피 2079부터 2056까지 쭉 빠진 뒤에 그래도 2070까지는 다시 올라오는 모습들 보여지고 있습니다. 수급 주체 만나보도록 할 텐데 오늘 수급이 좀 많이 꼬이네요. 개인이 무려 5,584억 원이나 삽니다. 기관이 4,478억 원, 기관의 금융투자 쪽에서 특히나 물량을 많이 쏟아내고 있고요. 외국인도 1,311억 원 쏟아냅니다. 한마디로 기관 외국인 물량들 개인이 지금 많이 받고 있는 상황이다 정리가 될 것 같은데
지금 종목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총 상위주들 살펴보면 전체적으로 하락세입니다.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지난주에 좀 후반에 잘 달리나 싶더니 오늘 다시 하락이 나오고 있고요. 셀트리온만 좀 제약바이오주들 유한양의 효과로 좀 살아나는 분위기 안에서 셀트리온 상승하고요. 삼성바이오로직스 0.75% 빠집니다. 다음 살펴보도록 하죠. 여기부터 12종목들인데 LG화학, 포스코, 현대차, 삼성물산 빠집니다. 특히나 현대차가 104,000원까지 빠져내려가고 있습니다. SK텔레콤 지난주에 다른 종목 올라올 때 못 올라왔는데 오늘은 빠질 때 또 상승하는 모습들 보여줍니다. 다음 코스닥 시장입니다. 코스닥 시장은 690포인트대까지 다시 올라가는 모습 보입니다. 강보합권 다시 전환을 했네요. 코스닥 같은 경우에는 지금 보합권 수준에서 위아래로 계속 움직이고 있는데 하루간의 흐름들 마지막으로 정리해 보도록 하죠. 코스닥은 687 출발해서 680까지 빠진 뒤에 693까지 수직 상승했습니다. 그리고 계속해서 690선 위아래로 움직이는 모습들 그래프를 통해 한눈에 확인이 됩니다. 수급 주체 만나보도록 하죠. 사실 여기도 수급은 녹록치 않습니다. 개인이 1924억 원이나 담고 있는 가운데 기관 외국인 1044억 원, 외국인은 852억 원 팔고 있습니다. 결국 여기도 기관 외국인 양 주체가 내놓는 물량들을 개인이 담고 있는 상황이고요. 시총 상위주들의 흐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셀트리온 헬스케어와 신라젠 그리고 HLB 오늘 제약바이오주들은 전체적으로 건실한 흐름 보이는 가운데 CJNM 낙폭 많이 줄였네요. 0.35% 장중 2%대까지 빠졌던 시장에서 지금 약보합권까지 올라왔고요. 포스코캠텍이 7만원 무너졌습니다. 다음 살펴보도록 하죠. 6위부터 12종목들인데 바이로메드가 2%대의 강세, 스튜디오 드래곤도 2%대의 강세, 그리고 코오롱 티슈진이 오늘 시장에서 가장 많은 상승폭을 기록합니다. 지난주에 이틀 연속 8, 9%씩 오르더니 오늘은 5%대 상승 마감 예상됩니다. 자, 월요일 시장이 모두 마감이 됐습니다. 일단 코스피는 하락, 코스닥은 보합권 수준에서 지금 정리가 되고 있었는데요. 자세한 지수 나오기 전에 오늘 시장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신 소장님, 시장 어떻게 보셨습니까? 일단 개인이 거래소 코스닥을 굉장히 많이 샀죠. 폭을 샀고요. 제가 보기에는 지금 계속 그 IT 쪽에 영향이 있다. 뭐냐면 다우랑 S&P 500이 빠지는 폭보다 항상 나스닥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가 빠지는 폭이 2배예요. 지금도 어제 그 새벽에도 2배였어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상황에서는 여기서 뭐 나스닥이나 마이크론 테크놀로지 이런 것들이 반등을 하더라도 우리나라는 더 약할 가능성이 있다. 그래서 지금 그 어떤 거를 지금 보고 있냐면 저는 2015년에서 16년 이 말에 일어났던 이런 부분들 한 6개월 정도의 조정인데 나스닥이 이 정도의 조정폭을 가지면 코스피 지수가 그때 2015년, 16년에 등락폭은 더 커요. 당연히 미국보다. 그래서 이런 과정을 버틸 수 있느냐, 버틸 수 있으면 그냥 버티시면 되고 버티시기가 싫으면 약간 시장에서 빠져나와 있는 것도 좋다. 왜냐면 지금 나스닥 종합 같은 경우 2016년 중반부터 상승을 시작했을 때 우리가 어느 그냥 규칙을 하나 볼 수가 있는 거잖아요. 뭐 이게 100% 맞는다는 건 아니지만 항상 어떤 규칙이 있었어요. 여기 보면 10개월 선을 단 한 번도 깨지 않았어요. 만 3년 동안. 근데 지금 최초로 지난달에 깼거든요. 그러니까 약간 똑같은 거예요. 갑자기 어떤 변화가 몇 년 만에 일어났어요. 뭔가 의미가 있지 않을까 합리적 의심을 하게 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IT의 의존도가 높은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지금 더 조정이 나올 가능성이 있다. 그래서 삼성전자, SK하이닉스를 봐도 그렇고 지금 그 개인이 사고 있는 것도 오늘 그 러프하게 봐서 제조업이라고 평가된 그런 분류된 업종 말고 그 다음에 이제 가장 많이 사는 건 전기전자 업종이거든요. 그래서 지수는 조정을 받을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 그래서 마지막으로 이 전기전자 업종 차트를 보셔도 지금 보니까 흔히들 뭐 차티스트를 좋아하는 이 무너지는 모습이 지금 나오고 있기 때문에 저는 조정이 조금 더 온다고 봅니다. 그래서 개별 종목을 굉장히 민감하게 투자를 하시던가 아니면 약간 빠져 있던가 아니면 인버스 같은 상품을 이용해서 조금 피해를 줄여보는 거, 요런 방법이 있겠다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네. 자, 그렇다면 오현진 팀장님 오늘 시장 어떻게 보셨는지 궁금하네요. 네, 오늘 시장의 조정은 사실 어느 정도는 예고가 됐습니다. 예. 지난주 금요일에 워낙에 좀 급등이 나왔고 또 미국 증시가
하락 마감을 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야간 선물도 떨어졌고, 그래서 오늘 지수가 조정받는 것은 뭐 크게 이상한 흐름은 아닌데, 문제는 소극적인 상황이 생각보다 좀 많이 안 좋죠. 코스피와 코스닥 모두 기관 외국인 양매도세가 종가까지 강하게 좀 형성이 되어 있는 모습입니다. 아무래도 지난주 금요일에 그 시장의 반등이 나왔었던 게 꼭 이제 진성 저가 매수 물량이 있었다라기보다는 그동안 공매도가 워낙에 많았었기 때문에 이 쇼커버링 물량이 유입된 경향도 어느 정도 있어요. 그래서 지난주 금요일에 오버슈팅이 조금 나왔고 그에 따른 되돌림이 나왔다 정도로 보시면 될 것 같고, 아직까지 뭐 리스크들이 해소된 거는 아무것도 없습니다. 특히 이번 주 같은 경우 미국의 중간 선거, 뭐 FOMC 회의, 뭐 옵션 만기일까지 있어요. 그래서 시장의 불확실성이 계속해서 이어지니까 급등락 폭이 좀 클 수 있습니다. 그런 관점에서 지금 급하게 굳이 저가 매수 하실 필요는 없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궁극적으로 시장이 반등을 해도 다중바닥이라든지 아니면 뭐 횡보를 보인 다음에 반등할 것이지 급격하게 반등할 가능성은 별로 없다라고 봅니다. 그래서 지금 보유하고 계신 분들, 종목 보유하고 계신 분들은 이제 신저가만 안 간다면 좀 더 보유하시는 관점인데, 추가 매수나 저가 매수를 하고자 하시는 분들은 이번 주에 있을 중간선거, FOMC 이런 부분들 좀 폭풍같이 지나갈 수 있거든요. 이런 폭풍우들이 지나간 이후에 저가 매수를 조금씩 생각해 보셔도 괜찮겠다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큰 이슈들이 많이 남아있기 때문에 이 부분을 좀 참고하고 짚어보고 가자라고 정리해 주셨습니다. 두 분은 이쯤에서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벤자민 투자연구소의 신일섭 소장, AR 인베스트먼트 오현진 팀장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지수 정리합니다. 코스피부터 만나보도록 하죠. 코스피가 장 후반에 그래도 동시효과에서 낙폭 많이 줄였네요. 0.91%대까지 낙폭 줄이면서 2076.92포인트에 거래 마쳤습니다. 코스닥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코스닥은 올랐네요. 0.19% 올라가면서 691.93포인트의 장을 마쳤습니다. 원달러 환율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원 90전 오르면서 1123원 50전에 장을 마감했습니다. 자, 시장 이슈 정리해드립니다. 김동섭의 마켓뷰 출발합니다. 안녕하세요. 김동섭입니다. 월요일인데 주가가 많이 빠졌죠. 빠진 이유는 지난주에 급등이 아시아 시장에 왔었는데 실제로는 미국 시장이 시간의 선물에서 마이너스에서 플러스까지 완전히 바뀌면서 아시아 시장에 상당한 영향을 미쳤죠. 근데 미국 시장이 지난주에 상승하다가 멈춰버리면서 오히려 마이너스가 되면서 그 시장 그대로 영향을 받는 하루입니다. 오늘 장을 정리해보면 첫 번째 특징은 이 코스닥이 거래소 대비에 플러스가 났다라는 것이 상당히 중요할 것 같습니다. 바이오주들이 시장을 좀 이끌어줬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고요. 가장 중요한 그 장 정리의 포인트는 외국인과 기관이 쌍끌이 매도를 진행하고 있죠. 오늘 개인만 한 5,100억 정도 매수를 해주고 있고요. 기관이 4,800억, 그 다음에 외국인 540억 매도를 합니다. 또 선물에서는 소폭 매도를 했는데 문제는 뭐냐면 수급이 꼬이기 시작했다는 겁니다. 지난주 목요일 이후부터 갑자기 수급이 변화가 들어옵니다. 그래서 지금 반등이 들어오는 것이 맞을 것이냐에 대한 의문점을 좀 갖게 하는 그런 상황이다라고 봐야 될 것 같고요. 특히 시장의 부비 언덕이었던 연기금도 오늘은 특별한 매매가 없는 하루입니다. 11월에 들어오면서 시장을 이끌어줄 거로 예상했던 기관들이 오히려 시장에서 이익 실현하는 모습이 나오고 있는데 지난번 하락할 때 받아줬던 기관들의
매도세, 이거는 결코 시장에 도움이 된다라고 말하기 좀 어렵지 않을까,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두 번째로 오늘 장 정리 보면 지난주 금요일에 거의 한 절반 정도로 하락했다가 낙폭을 상당히 좀 줄였어요. 그러니까 상승폭은 상당히 반납한 부분이죠. 근데 이 부분을 우리가 이제 기술적으로 한번 접근해 본다면, 사실 국내장 같은 경우에는 어떻게 보면 장대 양봉이 나왔었기 때문에 옆에 이제 음봉이 나오는 이런 상황이 나왔죠. 그래서 아랫꼬리가 길어지는 상황, 특히 5일선이 우상향으로 틀어주는 상황이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이거는 일시적인 조정이 아니겠느냐, 추세적 상승 국면으로 봐야 되지 않냐, 이런 해석을 충분히 할 수 있는 부분인 건 사실입니다. 근데 수급적인 면에 있어서 상당히 좀 꼬여 있다라는 거, 자, 그것이 현재 시장의 좀 안 좋은 모습이고요. 특히 후행 스팬으로 본다면 지금 이 자리는 저항이 한번 나올 수 있는 자리였거든요. 그러니까 그 자리에서 약간 눌린 정도다. 그러나 좀 더 면밀히 검토해 볼 필요성이 있다. 아마 마지막 제가 내일의 정리 시간에서 말씀을 좀 드리겠지만, 어쨌든 지금 현재 자리에서는 5일선을 지키기 위한 시장의 몸부림이 있었고, 그 몸부림 속에서 수급이 약간 꼬인 것이 문제가 될 수 있다라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자, 글로벌 이슈를 보죠. 첫 번째는 이제 미국 시장에 대해서 얘기를 합니다. 미국 시장이 아시겠지만 냉탕 온탕을 상당히 오가고 있어요. 거기에는 상당히 중요한 이제 발언이 있죠. 어떤 발언이 있습니까? 미국 시장에서는 아시겠지만 트럼프와 레리 커들러 두 사람의 무역 분쟁에 대한 약간의 차이점이 생겼습니다. 트럼프 같은 경우에는 시장에서 중국과의 합의 가능성을 생각한다, 뭐 이런 얘기를 했지만, 레리 커들러는 그러한 실마리가 아직은 없다, 이런 표현을 쓰면서 지난주 금요일날 주가를 밀어냈죠. 근데 여기서 중요한 것은 뭐냐면, 시장이 무역 분쟁에 상당히 민감하게 반응하고 있다라는 부분인데, 아마 뉴스를 보신 분은 알겠지만 제가 아마 기술 탈취에 대한 얘기를 한번 했을 거예요. 이번 무역 분쟁에서 가장 핵심은 기술 탈취 문제를 어떤 식으로 해결할 것이냐. 제가 볼 땐 로열티 외에는 전혀 없는데, 로열티를 정말 얼마나 줄 것이냐, 앞으로. 그런 부분이 상당히 좀 중요할 것 같습니다. 그렇지 않다면 이 기술 탈취에 대한 미국의 무역 분쟁, 이것이 결코 쉽게만 해결되지 않을 거다. 미국 본토에서도 이 부분의 포인트를 가지고 시장을 바라보고 있다라는 부분인데요. 기술적으로 보시면 지금 이 자리가 사실 양봉이 나와 있는 상태예요. 60주선 위에 있죠. 어떻게 보면 굉장히 잘 버티고 있는 상황의 모습이긴 한데, 제가 아마 지난주에 그 얘기를 했어요. 미국 시장은 25,550포인트. 거기 정도가 일단 제가 되돌림으로 보인다라고 했는데, 지난주 금요일 날 25,575까지 갔다 왔어요. 그래서 이렇게 되면 미국 시장이 일단 단기적 반등의 목표치를 채운 게 아니냐에 대한 생각을 해볼 수 있죠. 특히 무역 분쟁에 대해서 시장의 일각에서는 결국 다가오는 선거를 대비한 쇼가 아니냐라는 표현까지 나오고 있다라고 본다면, 현재 미국 시장의 모습은 상당히 좀 부정적인 흐름이 아닐까라고 봐야 됩니다. 캔들 상황으로 보시면 음봉이 나왔죠. 그 다음에 양봉이 나왔고, 음봉이 나왔고, 양봉이 나왔어요. 이 추세선의 하단인데 여기서 이제 일단 지지를 보였어요. 문제는 뭐냐면 이 앞에 후행 스팬입니다. 후행 스팬이 가야 할 공간을 제가 제시했던 게 25,750이었는데, 25,575였는데, 그 지점을 갔다가 밀렸다는 말이에요. 그러면 한 번에 밀리진 않는데 두 번째 밀릴 때는 거의 100% 밀립니다. 그러니까 사실 어떻게 보면 미국 시장은 이번 주가 굉장히 중요하죠. 한 번 더 25,570으로 돌파할 건지, 이게 관전 포인트이긴 한데, 제가 볼 때는 만만치 않을 거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일반 되돌림의 공간을 거의 다 온 것이 아닐까라는 판단이 쓴다면 결국 미국 장은 다시 흘러내릴 수 있다는 거죠. 만약 25,575를 다시 한번 돌파해서 올라간다면 쌍봉도 볼 수 있게 또 한 번 봉우리를 볼 수 있겠지만, 현재의 일목균전표의 이격상으로 본다면 그게 잘 나오진 않습니다. 그러니까 확률적으로 10번에서 한 3-4번 정도 나올 수 있는 정도의 확률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지금 이 자리가 굉장히 위험 국면, 결국 미국장에 대해서는 어떤 마인드를 가져야 되냐라고 물어본다면, 일단 미국에 대해서는 관망 내지 매도 국면으로 접근하는 게 맞다. 문제는 이제 이게 우리나라 시장과 연결해서 봐야 되는 문제가 있다라는 건데요. 어쨌든 중요한 것은 뭐냐면, 냉온탕 오는 이유가 결국 무역 분쟁이 키포인트였고, 그거에 대해서 아직 답이 없는 것 때문에 그렇다라는 걸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 이슈는요, 지금 다가오는 이번 주에 핫 이슈가 중간선거입니다. 이 중간선거에 대해서 세 가지 시나리오가 있죠. 첫 번째는 그동안 집권당인 공화당이 상원과 양원을 다 갖는다. 아니면은 민주당과 공화당이 상원과 하원을 나눠 갖는다. 아니면 민주당이 두 개를 다 갖는다. 이 세 가지의 시나리오를 갖는데, 시장에서는 민주당이 상원과 양원을 다 갖는 거를 제외하고는 시장이 상승 쪽일 것이다 라는 얘기를 굉장히 많이 합니다. 근데 저는 조금 다른 생각입니다. 공화당이 만약에 상원과 양원을 가지면 주가가 상승하지만 그 외의 거는 좀 어렵지 않겠느냐. 왜냐하면 이 시장을 끌어올린 게 감세라는 거죠. 이 감세 정책이 흔들릴 수가 있다라는 거죠. 특히 민주당에서는 하원을 장악하게 되면 트럼프 탈세권에 대해서 시장 조사를 하겠다라는 얘기를 했기 때문에 결국에 가서는 공화당이 상원과 양원을 다 집권하지 않는 한은 시장의 방향성에 대해서 100% 확신할 수는 없다라는 거죠. 그럼 확률적으로 지금 상승 쪽에 무게가 실리는 게 굉장히 약한 상태다라는 거죠. 그렇다면 결국 11월 6일이 시장에는 상당히 중요한 포인트가 될 거다. 위로 가든 아래로 가든 변화를 주는 날이 될 수 있다라는 부분이고, 만약에 민주당이 정말로 상하원을 가질 수 있는 확률은 쉽지가 않지만 만약 그런 상황이 나오게 된다면 미국 시장이 일단 방향성이 없는 그런 장이 될 거다. 그 방향성이라는 게 있다 하더라도 위쪽보다는 아래쪽 가능성을 염두에 둔 매매가 좀 필요하지 않겠나라는 생각을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물론 그것이 이제 국내 시장에도 상당히 영향을 미칠 수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을 좀 생각해봐야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입니다. 세 번째, 내일의 전략인데요. 이게 이제 중요합니다. 지수가 지켜내야 할 국내 시장. 제가 매수 마인드를 드렸는데 사실 지금 이 지켜야 하는 국내 시장 중요 지수 왜 이걸 줄까요? 대해서 아마 생각을 좀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사실은 우리나라 시장 오를 때 지난번에 외국인이 선물을 샀고 그다음에 프로그램 매수로 땡겼고 그 다음에 이제 현물이 들어온다. 그때 선물의 매도가 없었어야 돼요. 없었어야 됐는데 선물의 매도가 지금 많습니다. 이렇게 되면 수급적으로 굉장히 안 좋은 상황이거든요. 그 얘기는 무슨 말이냐면 매수 마인드는 사실 갖기가 만만치 않은 상황일 것이다. 오히려 지금 관망을 하는 게 아주 중요할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 부분을 이제 제가 미국 시장하고 비교를 해서 한번 말씀을 드리도록 할게요. 이 지점에서 이제 주가가 쫙 빠졌을 때, 그러니까 미국이 요 10월 1일부터 빠졌죠. 요때 사실 우리나라 시장이 갈 수 있는 지수대가 얼마였냐면 2470포인트 정도가 됐어요. 2470포인트가 됐었는데 국내 시장이 그 시점에 10월 1일 시점으로 한번 가보겠습니다. 10월 1일이 요때입니다. 요때니까 요때가 얼마냐면 2340포인트예요. 거의 한 2360까지도 갔었죠. 그러면 2470 기술적으로 미국과 키높이를 맞추는 자리, 그 자리까지 못 갔어요. 한 100포인트를. 근데 지금 제가 미국장을 아까 제가 다시 한번 보여드릴게요. 미국장 뭐라 그랬어요? 25,575. 요즘 550 정도의 예산에 75까지 갔다 왔죠. 그럼 거기서 밀렸단 말이에요. 그럼 만약 이번 주에 음봉이 나오게 되면 국내 시장이 같이 밀릴 거라는 거죠. 자, 그걸 만약 분석해 본다면 지금 이제 이 지점에서 분명히 앞에서는 제가 양봉이라고 음봉이 나왔기 때문에 추세적으로 가는 국면처럼 5일선이 돌았다. 그러니까 그러나 이걸 가지고 우리가 좀 더 면밀히 분석해 볼 필요성이 있다. 그 얘기가 무슨 말이냐면 미국 시장과 우리나라가 디커플링해서 갈 만한 재료가 없습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나라가 미국 시장을 더 호황이라든가 미국 시장이 꺾일 때 우리나라는 수급이 굉장히 좋다든가 우리나라에 재료가 있어야 되는데 그 상황이 아니라는 거죠. 그럼 미국과 같이 연동하는 그런 상황이라 그러면 지난번하고 똑같이 지난주 금요일날 미국이 밀렸을 때 지수 대비로 국내장이 거의 한 2090대까지 갔었죠. 거기서부터 다시 제가 제시했던 2187까지 약 90포인트. 그러니까 지난번하고 똑같이 90에서 100포인트가 또 벌어진 상태입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지금 자리가 굉장히 위험한 상황이 아니냐. 자, 그렇다면 우리가 봐야 할 자리는 뭘까요? 적어도 5일선이 꺾인 자리. 그러니까 사실 꺾인 자리가 3일 전에 꺾였어요. 왜냐하면 금요일날 올라섰기 때문에. 그 자리가 정확하게 2020입니다. 그러니까 2020이 무너지지 말아야만이 수급적으로 안정을 취할 수 있는 자리입니다. 무슨 말이냐면 시장이 수급이 꼬였지만 수급이 다시 좋아질 수 있는 자리라는 거죠. 만약 이게 무너지면서 수급마저 꼬인다면 굉장히 위험한 국면으로 갈 수 있다. 물론 거기에는 첫 번째 전조건이 미국이 다시 반등하지 못한다는 걸 전제해서 만약 반등한다면 얘기는 달라질 수 있겠지만 그렇지 못하다면
주의해야 될 지수 2020포인트는 무너지지 않아야만 매매가 성립될 거다. 이런 생각을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오늘 여기까지로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김동섭의 마켓뷰를 통해서 우리 시장에서 지켜내야 될 선까지 자세히 들어봤습니다. 금일 본 방송에서 제공해드린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이었습니다. 해당 주식의 가치와 수익률을 보장해드리지 않는다는 점 참고해 주시길 바랍니다. 오늘장 내일장 저희가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편안한 오후 시간 마무리 잘 하시길 바랍니다. 저희는 내일 오후 2시에 더 알찬 소식을 들고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